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요즘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신선하게, 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우지경 작가님의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아주 마음에 드실 텐데요. 집에서 이국을 여행하는 법이라고 붙어 있어요. 우지경 작가님은 9년째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스톱오버 헬싱키나 배틀트립 같은 책도 쓰셨고요. 우지경의 여행 한 잔 같은 신문 칼럼도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글을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매주 우지경 작가님과 함께 여행 왓수다라는 여행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요즘 들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지경 작가님이신데요. 평소에도 굉장히 말씀을 유머러스하게 잘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산뜻한 유머 코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돌아오면 굉장한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왠지 모르게 여행지의 호텔이나 리조트에 들어갈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이 들잖아요. 왜 깔끔하게 정돈된 호텔에 비하면 뭔가 이것저것 물건들이 쌓여 있고 생활을 반영하는 그런 생활용품들도 가려져 있지 않아서 가끔은 너저분해 보이고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설거지와 빨랫감이 쌓여 있다는 점은 여행지에서 우리가 묵는 그런 숙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지경 작가님은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올 때도 뭔가 다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도록 갓 체크인한 호텔 같은 느낌이 들도록 집을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상력을 좀 더 동원해서 집에서 여행하듯이 지내본 거예요. 마루에서 피크닉 매트를 깔고 홈 피크닉을 즐긴다던가 욕조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행 온 기분을 낸다든가 여행지에서 사온 엽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곳을 떠올리는 거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면서 여행을 떠나볼게요.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지경 지음 시공사 즐거운 엽서 채집 생활 그간 여행지에서 제일 많이 산 기념품은 엽서다. 엽서를 좋아하다 보니 자주 사게 되고 자주 사다 보니 여행지에서 채집한 엽서가 차곡차곡 쌓였다. 어느새 나는 엽서 수집가가 되어 있었다. 엽서 다음으로는 책갈피를 많이 샀다. 그 다음은 술, 잔, 컵받침, 병따개 등 음주 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물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주로 여행지의 풍경을 담은 엽서를 모으다가 취미가 2개 더 생겼다. 하나는 그림 엽서 속 장소 찾아가기.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여행할 때도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여행할 때도 혼자 엽서 속 건물 찾기 놀이를 얼마나 즐겼는지 모른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엽서에 그려진 그 앵글을 딱 찾아냈을 때 느끼는 희열이란. 또 하나는 노천 카페나 펍에서 엽서 쓰기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던 중 보른지구 골목을 배회하다 습관처럼 마음에 드는 엽서를 몇 장 샀다. 잠시 쉬려고 간 카페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다가 문득 나를 스페인으로 이끈 친구에게 엽서를 쓰고 싶어졌다. 330ml 맥주 한 잔을 비우는 동안 엽서 한 장을 쓰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문자 메시지보다는 길고 편지보다는 짧은 엽서의 분량도 마음에 들었다.
또 한 장의 엽서는 고딕지구의 거리를 걷다가 성당이 보이는 노천 카페에 앉아 레드와인을 홀짝이며 그리운 남편에게 썼다. 그날 이후 타국에서 엽서를 쓰는 일이 잦아졌다. 비오는 파리의 카페 플로르에서 홍차를 마시며 엽서를 썼고 낙엽진 비넬 클림트하우스 정원에 앉아 엽서를 쓰기도 했다. 여행지에서 누군가에게 엽서를 쓰는 시간은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곳에서 엽서를 써서 보내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 다짐의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다. 여행지에서 엽서 사기란 너무나 쉬운 일인데도 성공률이 낮았다. 기념품 가게, 미술관, 서점 등 웬만한 관광지에 널린 게 엽서다. 가격도 냉장고 자석이나 북마크보다 싸서 부담이 없다. 하지만 여행 중이라 해도 길을 찾거나 걷거나 무언가를 관람하는 중에는 엽서를 쓸 여유가 없으므로 엽서 한 장 쓸 시간을 일부러 내야 한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면 적당하다.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라면 여러 장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다.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써도 좋지만 몇 자 적기도 전에 골아떨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른다. 정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쓰는 방법도 있다. 그때 주머니나 가방 속에 볼펜이 있어야 한다. 쉽게 지워지는 연필은 조금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다. 엽서란 아무리 잘 써지는 펜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받는 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 쓸지 생각해 두는 것, 그게 엽서 쓰기의 시작이다. 수신자는 발신자 마음먹기 나름이니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한 후배는 여행지에서 자신에게 꼭 엽서를 쓴다고 했다. 수신자만 있다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문자가 되어 종이 위에 내려앉는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 고마운 마음일 수도 있다. 한자 한자 손글씨를 꾹꾹 눌러 쓰는 시간 동안 나와도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마음이 글씨로 바뀌는 순간이 좋다. 비록 쓰고 나면 삐뚤빼뚤한 내 손글씨가 영 아쉽긴 해도 가능하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며 여행하고 싶다. 지금 너에게 엽서를 쓰고 있어 라는 말의 행간에는 3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 첫째, 멀리서 너를 떠올렸다. 둘째,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 앞에서 너를 생각했다. 셋째, 이 엽서를 받아든 내 표정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쓴 엽서를 띄우는 일이란 먼 곳에서 받는 일을 생각한 시간을 동봉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행지에서 엽서를 붙이는 일이다. 일단 우체국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헬싱키 중앙우체국은 중앙역 옆에 있으며 평일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열고 그곳에서는 무민 우표를 판다는 정보를 찾아두면 꽤 유용하다. 우체통에서 우표만 사고 우체통에 엽서를 넣어도 된다. 아, 이렇게 쓰기만 해도 피곤이 몰려온다. 물론 상대의 주소쯤은 영어로 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우체국을 찾아가기 힘들다는 핑계로 카페에서 쓴 엽서를 대부분 붙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때로는 직접 만나서 선물과 함께 쓱 건네주었고 때로는 전해주지 못한 채 상자에 넣어두었다. 며칠 전에는 서재 정리를 하다가 상자 속에 고이 잠든 엽서를 꺼내보았다. 타이베이, 취리히, 홍콩, 포르투, 프라하 등지에서 산 엽서 80여 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엔 작년 봄 동생에게 쓴 엽서와 자그마치 5년 전 친구에게 쓴 엽서도 있었다.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면 뻔뻔하게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전해줘야지.
한 장, 두 장, 세 장 엽서를 세다가 새로 갖고 싶은 취미가 떠올랐다. 보통날 오후 집에서 엽서 쓰기. 하루 한 장씩 쓰면 80일 넘게 쓸 수 있겠네. 역시 사람은 취미를 자꾸 만들어야 한다. 엽서 쓸 땐 아껴둔 와인도 한 잔 곁들여 볼까? 아무래도 첫 엽서는 엄마에게 쓰게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엄마, 사실 이 엽서는 조지아를 떠나던 날 아침 트빌리시 구시가를 걷다가 엄마 생각이 나서 샀어. 조지아에 있는 동안 오래되고 멋진 성당 세 군데에서 엄마가 얼른 완치해 내년에는 같이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거든. 그러고 보니 엄마가 떠나고 난 후에 성당에서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네. 그보다 엄마에게 물어볼 걸 그랬어. 엄마 소원이 뭐야? 내가 대신 빌어줄게 라고. 다시 어디론가 떠나게 되면 성당에 들어가 엄마를 위한 촛불을 하나 밝힐게. 엄마가 그곳에서 편안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엄마 딸 1 지경. 목욕과 여행의 상관관계. 갓 체크인한 호텔방을 사랑한다. 반듯하게 정돈된 새하얀 침구와 보송보송한 슬리퍼를 보면 아무리 낯선 도시라도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하지만 객실의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좁다란 샤워 부스밖에 안 보이면 숨이 턱 막힌다. 아담에도 욕조가 오롯이 놓여 있어야 마음이 탁 놓인다. 힘들면 언제든 저 욕조에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겠지 하며 마음이 든든해진다거나 할까. 이게 다 여행지에서 욕조만 보면 뜨끈한 물을 받고 몸을 푹 담그고 싶어지는 목욕 본능 탓이다. 그게 언제냐고 묻는다면 그게 언제든이라고 답하겠다. 새벽 목욕은 깨어나기 좋고 한낮의 목욕은 늘어지기 좋고 한밤의 목욕은 재충전하기 좋으니까. 새벽 목욕의 묘미를 알게 된 건 일본 여행에서다. 혹시 아침형 인간이냐고? 천만의 말씀. 나는 잠이냐 밥이냐 둘 중 고르라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잠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3년 전 간사이 지방에 사케 여행을 갔을 때였다. 물 좋은 온천이 있는 숙소에 머물면서도 탕에 들어갈 시간이 도통 없다는 게 억울해서 해도 뜨기 전 욕탕에 내려간 적이 있다. 첨벙. 얼떨결에 깨끗하고 뜨끈한 탕을 독점해버렸다. 누구도 찾지 않은 탕에 몸을 담그는 건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걷는 기분과 비슷했다. 진작 새벽 목욕을 좀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올 정도였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한 명, 두 명 탕에 들어올 때마다 다소곳이 아침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말은 안 통해도 상쾌한 기분만은 통하는 듯 했다. 온천욕을 한 후 조식을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한 날은 컨디션이 사뭇 달랐다. 한낮의 목욕을 좋아하게 된 건 휴양지에서다. 책을 쓰느라 괌의 이 호텔 저 호텔을 전전하던 중 하얏트 호텔에 머무를 때다. 모처럼 시간이 나 아침부터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방에 들어오니 온몸이 노곤했다. 수영복을 발코니에 널어놓고 창이 난 욕실 욕조에 물을 받았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욕조에 몸을 담그자 침대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였다. 아무리 욕실에 창이 있어도 밤이었다면 보지 못했을 찬란한 풍경이었다. 낮에 목욕을 하면 맥이 풀려서 일정을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았는데 외려 몸과 마음이 리셋되어 힘이 솟았다. 그날 오후 난 섬의 남부를 한 바퀴 돌고도 에너지가 남아 아울렛 쇼핑까지 다녀왔다. 그때 깨우쳤다. 여행의 피로는 목욕을 부르고 좋은 목욕은 여행의 생기를 불어넣는 여행과 목욕의 상관관계를. 어디를 여행하든 목욕하기 좋은 시간은 밤이다. 2만 보 이상 걷고 숙소에 돌아온 밤,
아침 비행기로 도착해 온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날 밤. 그 고요한 밤, 피곤한 밤엔 자석에 끌리듯 욕조에 스르르 다가가게 된다. 욕조에서 깜빡 졸더라도 침대에 쓰러져 잠든 날과 욕조에 몸을 담근 다음 날은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방전된 여행자에게 욕조는 초고속 충전기인 셈이다. 특히 여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욕조에서의 느긋한 목욕은 여행의 행복을 뜨끈하게 완성해준다. 여행 중 목욕의 효능을 체험하고 나니 호텔을 예약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눈을 부릅뜨고 욕실에 욕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예약 버튼을 클릭한다. 욕실에 욕조가 없다면 호텔 시설 중 스파가 있는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본다. 스파가 있다면 나무향 뿜뿜 나는 핀란드식 사우나인지 습기 팍팍 뿜어내는 습식 사우나인지도 꼼꼼히 체크한다. 그런 내가 내 집 욕조에는 무심했다. 심지어 욕조 따윈 필요 없다며 확 뜯어내고 그 자리에 샤워 부스를 만든 적도 있다. 물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후회했다. 여행보다 고단할 일 많고 팍팍한 일상에서 욕조를 도려내버리다니. 순전히 매일의 일상을 과소평가한 탓이다. 지난해 봄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올 땐 작정하고 낡은 욕조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욕조와 세면대를 고르며 생각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왜 집에선 호텔에서 목욕하는 기분이 나지 않는 걸까요? 머리를 싸매고 심층 탐구해본 결과 원인은 수건이었다. 욕조와 세면대와 변기를 싹 바꿔도 행사 답례품으로 받아와 마르고 닳도록 써서 까슬까슬해진 수건이 수납장에 들어있으니 여행지에서 목욕하는 기분이 날 턱이 없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색색의 원로 수건은 예의를 갖춰 퇴장시키고 순백의 수건을 전격 캐스팅하기로 했다. 참고로 수건은 가연성 쓰레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야 한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먼저 주연으로 베스타월 2장을 들였다. 행복한 목욕의 정점은 욕조에서 나와 커다랗고 보송보송한 베스타월로 몸을 휘감을 때가 아니던가. 조연으로 얼굴을 닦는 핸드타월 10장, 특별 출연으로 손을 닦는 용도의 핑거팁 타월 4장으로 확정하며 호화 캐스팅을 마무리했다. 역할이 다른 타월의 차이점은 사이즈이고 공통점은 40수 이상, 새하얗고 면 100%라는 것이다. 핑거팁 타월은 바구니에 담아 세면대 곁에 두고 얼굴을 닦는 핸드타월은 동그랗게 말아 개어 트롤리에 쌓으니 호텔 욕실 같은 분위기가 제법 났다. 조금만 더 욕심내볼까? 색색의 입욕제와 나무로 만든 베스 트레이도 장만했다. 수건을 빨 땐 울 세제로 단독 세탁한 후 19분간 건조를 돌리고 바로바로 건조대에 탈탈 털어 넣는 수고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잡지 취재를 다녀온 날이나 동네 공원을 씩씩하게 걷고 돌아온 날, 유칼립투스 향 양초를 켠 채 욕조에 물을 받는다.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동안 목욕하며 읽을 책을 고른다. 물 온도가 적당한지 체크하며 베스 트레이에 유리잔을 올리고 차가운 맥주나 화이트 와인을 찰랑찰랑하게 따르면 목욕 준비 끝.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이국에서 목욕을 즐기는 기분이 난다. 오늘 밤엔 태국 라차섬에서 목욕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욕조에 물을 받아볼까? 아껴둔 코파카바나 비치 향초를 켜야겠다. 배경음악으론 파도소리 ASMR이 좋겠다. 참, 집안의 행잉 식물을 욕조 주위에 걸면 휴양지 리조트 분위기가 좀 더 나겠지? 생각만 해도 좋아서 웃음이 난다. 아직 밤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말이다. 어디서든 자주 행복해지는 방법은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을 자주 하는 것이다.
피크닉 좋아하세요? 살다 보면 느닷없이 자동차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하필이면 여행 중에 차가 고장날 확률도 낮지 않다. 몇 해 전 여행 잡지 취재차 떠난 조지아 출장 중의 일이다. 와이너리 투어를 마치고 다시 수도인 트빌리시로 돌아가는 길, 덜컹대던 차가 기습적으로 멈춰버렸다. 당황한 기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기저기 전화하기 바빴다. 바람이나 쏘이자며 차 밖으로 나온 일행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걱정 마, 우리에겐 와인이 있잖아. 여긴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고 피크닉이나 즐기면 되지. 뉴질랜드에서 온 닉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와인을 사길 잘했어. 내 가방엔 사과도 있어. 영국에서 온 크리스가 거들었다. 조지아의 어느 국도변에서 영국인, 뉴질랜드인, 홍콩인 사이에 앉아 피크닉이라며 와인을 홀짝이는 모습이라니 피식 웃음이 났다.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작은 휴게소가 보였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우리는 휴게소 테라스에 앉아 도로를 건너는 소떼들을 보며 맥주를 홀짝였다. 낙농업이 발달한 조지아는 차보다 소의 통행권을 우대한다. 누군가 화덕에서 갓 구운 조지아 전통빵 쇼티를 사와 내밀었다. 그 와중에 빵은 왜 그리 따끈하니 맛있던지. 그때 나는 일행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그건 잘 생각나지 않아도 많이 웃었던 건 기억난다. 웃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짜증만 내기엔 길 위의 시간이 아까웠다. 맥주 한 모금, 빵 한 입 뜯어먹으며 시시껄렁한 수다를 떠는 우리의 어깨 위로 노을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결국 트빌리시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쯤이었다. 저녁 식사는 아무도 없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다들 몹시 허기진 상태라 무척 맛있게 먹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한밤의 근사한 호텔 디너보다 국도변 고장난 차 옆에서 보낸 시간이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 사실 나도 예전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여행자는 아니었다. 29의 나를 떠올리면 안타까울 정도다. 그해 겨울 이직을 하며 생긴 틈새 시간을 활용해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었다. 로마행 비행기 안에서 친구가 쓰러졌고 밀라노에선 길을 여러 번 잃어버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탈리아의 포근한 겨울과 베네치아 카니발을 만끽한 놀라운 여정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가 느닷없이 고장나 독일의 낯선 공항에 불시착하기 전까지는 간신히 다른 비행기에 옮겨 타고 경유지인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인천행 비행기가 떠난 후였다. KLM 항공사에선 내일 비행기를 태워주겠다며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 치약과 칫솔이 든 그루밍 키트를 내밀었다. 그 탓에 새로운 회사로의 첫 출근을 하루 미뤄야 하는 내 맘도 모르고 그게 최선이라고 했다. 널찍한 호텔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며 먹는 스테이크도 훌륭했지만 나는 전전긍긍했다. 호텔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출근하기도 전에 찍혀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쩌지? 입사가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그땐 몰랐다. 어쩔 수 없이 멈춰있는 시간도 소중한 내 시간이라는 것을.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축 처진 내 어깨를 토닥이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얘기해주고 싶다. 비행기를 놓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여긴 암스테르담이잖아. 창밖을 좀 봐. 아름답지? 산책이나 즐기자고. 그러니 우리 피크닉이나 합시다. 집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집에서 파리나 런던에서 즐기는 피크닉 기분이 날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문제는 생각과 피크닉 매트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왕이면 상황극을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다. 먼저 내 집 거실이나 방을 풀밭이라고 생각하며 예쁜 피크닉 매트를 깐다.
이럴 땐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의 자크처럼 만의 그림 속에 있는 척하죠 놀이가 제격이다. 피크닉 매트 위에 앉으면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본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고 미리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집안에 들이면 된다. 창가에 식물을 가져다 주면 더욱 야외에 있는 느낌이 난다. 바람에 살랑이는 이파리를 보며 아, 피크닉하기 딱 좋은 날씨네. 역시 런던은 공원이 많아서 좋아.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혼자만의 피크닉이라면 혼잣말이라도. 중얼거리지 말고 명랑한 목소리로. 먼저 찬장에서 좋아하는 그릇과 잔을 꺼내 피크닉 매트 위에 늘어놓는다. 홈 피크닉의 장점은 깨어질까봐 들고 나가기 망설여지는 유리잔과 접시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메뉴는 뭐든 좋다. 신선한 과일, 폭신한 빵, 짭조름한 올리브, 칼로 썰어먹는 치즈. 이 중 한두 가지만 있어도 이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기분이 물씬 난다. 툭툭 자연스럽게 플레이팅하면 더 멋스럽다. 그걸로 배가 차겠냐고? 그럼 샌드위치를 만들면 된다. 식빵에 마요네즈를 쓱쓱 바르고 청상추, 치즈, 햄, 토마토를 착착 끼워 넣으면 금방 샌드위치가 완성된다. 음료는 커피나 홍차보다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이나 병맥주를 선호한다. 와인이나 맥주병을 딸 때의 경쾌한 소리가 피크닉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돼주니까. 와인잔에 와인을 따를 때 나는 오르골 소리나 쨍그랑 와인잔을 부딪힐 때 나는 청아한 소리 또한 활기를 더해주므로. 무엇보다 가벼운 취기는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헬싱키의 에스플라나디 공원에서 피크닉을 시작해볼까? 저 멀리 발트해가 출렁이는구나. 잘생긴 북유럽 갈매기도 보이네. 다시 말하지만 상상력이 포인트다.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를 떠올리는 상상이 홈 피크닉을 한층 풍요롭게 해줄 테니. 아, 생각만 해도 좋아서 홈크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싶을 지경이다. 혹시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의 원제가 파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는 걸 아는지, 올해 계획했던 여행이 어그러져 버린 모든 사람에게 영화 속 자크의 대사를 말해주고 싶다. 걱정 말아요. 파리는 어디 안 가요. 내가 한 달 살기를 계획했던 베를린도 어디 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베를린에 갈 수 있을까? 대체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대신 되도록 자주 홈 피크닉을 즐길 생각이다. 창문을 활짝 열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야지. 오늘은 헬싱키 에스플라나디 공원에 다녀왔으니 내일은 파리의 마르스 광장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피크닉을 즐겨볼까 상상하며. 그게 어디든 5성급 피크닉이 될 거예요. 우리 건배할까요? 쌍떼. 이 책을 읽고 나면 적절한 소품과 약간의 상상력만 더하면 집에서도 여행하는 기분을 흠뻑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떠나고 싶은 여행지의 지도를 펼쳐놓고 아니면 구글 지도라도 들여다보면서 그곳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그곳의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하는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떠나볼까 상상하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책으로 달래봅니다. 집에 있지만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